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정쩡한 브랜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 실패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쿠팡이 봤었어요. 아마존도 이 럭셔리 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한창 명품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명품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지금 네이버하고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는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하고의 제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라인부터 해갖고 투자도 서로 많이 갖고 여기는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CEO가 바뀐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여성 CEO 바뀐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글로벌에서 잘할 수 있는 아세안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확산시켰고 지금 쿠팡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도 그렇지만 차세대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타임에서 이게 자본을 일단 근데 여기서 이제 소비 시장이 어떻게 받쳐주냐 이게 이제 양사의 어떤 차이점이 그렇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반영도 그렇지만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 시장을 받쳐주는 거는 중고 시장은 얼마든지 받쳐줘요. 그렇지만 명품 시장은 파페치가 지금 거기서 파산까지 가게 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에루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코로나 때는 들어왔었어요. 다만 파페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에르메스 뭐 이런 샤넬, 루이비통 본사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할 만한 레벨은 안 돼요. 본사에서는 그런 데들을 아예 상대도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부티크라고 불리는 대리점이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대형 대리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리점들한테 그런 에르메스 가방, 뭐 이런 샤넬 가방, 그런 명품 백들을 대량으로 그 명품 백들을 입점을 시켰다는 거죠. 그 업체들을 입점시키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도 굉장히 고가로 받았어요. 명품백 수수료를 판매했을 때 30에서 40% 받았으니까 아니 30 이상이라고 엄청나게 받았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충분히 수익 모델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는 본사에서도 명품들 유지하는 데서도 그것들을 금지시켜 버렸다는 거죠. 정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판매자들한테 그걸 에르메스 백을 살 때는 이 에르메스 백은 절대로 리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에르메스나 샤넬은 최종 판매자나 최종 법인한테 물건을 주는 거지 절대로 이게 재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네. 이걸 다 집어넣기 때문에 다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티크 샵 같은 데들도 30% 40% 하던 것들이 이제 수요가 살아나니까 우리가 굳이 왜 여기다가 비싼 시수를 갖다 내고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정말 중요한 핵심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어정쩡한 브랜드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그렇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 실패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쿠팡이 봤었어요. 아마존도 이 럭셔리 스토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한창 명품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명품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아마존 사이트 내에다 럭셔리 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명품들을 입점시키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명품들이 아마존에 들어가는 것도 꺼려하기도 했었고, 또 아마존이 뭐 이런 아마존에 있는 그런 배송이 직배송처럼 직매할 수도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명품 브랜드를 유치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마존도 실패했었는데, 쿠팡이 아마존이 실패한 시장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거죠. 물론 아마존은 사이트 내에 직접 직접 가져가려는 거였고, 여기는 파페치라는 데가 있지만, 아마존이든 파페치든 어쨌든지 이제는 글로벌 본사에서 더 이상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물건 안 줄 거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쿠팡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더라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게 올해 주가를 갈랐던 요인 중에 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지금도 쿠팡이 좀 힘든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국내적인 게 아니라 국외적인 글로벌 투자 쪽에서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의 시장도 중고거래 시장 엄청 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뭐 소비 불황 시대 자기 집에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중고 거래하면서 이걸 어디 하면 편의점에 갖다 맡겨갖고 편의점 택배 중고거래 물량이 계속 위탁이 늘듯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하냐 이것도 참 중요할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요인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1, 2 거기에 손정유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 실적이 참 안 좋습니다. 거의 그냥 잘 벌 때는 엄청 잘 벌다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손만 댔던 것들이 지금 다 적자하고 파산을 해버렸어요. 진짜 너무 안 좋죠. 저도 뭐 그래 소프트뱅크 그룹 뭐 관련해서도 좀 많이 좀 알고 있어서 보니까 결국은 파페치 인수는 또 이거는 지금 신규 시장으로서 성장 동력 찾으려고 했는데 최대 주주가 거래를 안 하든 매각하면은 이거 영향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요것도 한번 좀 포인트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10일 날 주식을 상장하면요. 주식을 상장한 투자자들은 6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도를 못하게 됐습니다. 보호 예수 제도가 있어서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당시에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요. 풀리면서 5,700만 주. 당시에는 그래도 29달러였어요. 그래서 2조 원 확보. 그 다음에 2022년 3월에 5천만 주. 이때도 20달러였습니다. 21달러. 그래서 한 1조 2,900. 근데 최근에 이제 2023년 11월 말 12월 초에 3천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6,300억 원 확보.
이때는 뭐 주가가 뭐 15달러, 16달러 정도니까. 지금까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한 4조 원 정도를 매각을 했거든요. 매도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24.56%. 그러니까 최대 주주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린옥스 캐피탈은 많이 팔아갖고 지금 밑으로 내려갔고 2대 주주는 좀 사들일 때 벨리키 포트가 7.42%입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보다 이게 3배 이상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대 주주가 올해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이 배경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매각 이후 힘든 이유. 2023년 2분기 적자가 우리 돈으로 거의 한 8조에서 10조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별입니다. 그러다 중국에 지금 거의 투자했던 기업들, AI의 센스타임, 그 다음 노르웨이의 창고 자동화 업체 오토스토어, 미국의 물류 자동화 신보틱, 이 기업 가치 하락했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위워크가 거의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워크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공유 오피스가 그렇게 주목받다가 이게 영향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포트폴리오 잘했던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잘 나갈 때는 100조 원까지 나왔거든요. 그룹 매출이.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손실이 계속 크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 한때는 비전펀드 뭐 진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방향성은 맞았으나 전략, 세부적인 어떤 그런 전략에서 실패했다는 게 손정희 회장이 비전펀드 얘기했을 때 바로 AI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앞으로 AI에 모든 걸 걸 거다. 그리고 AI 투자하겠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AI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AI가 손정희 회장이 바랬던 것처럼 뭐 우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량 공유 업체들을 전부 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뭐 진짜 디디치싱이라든지 정말 여러 가지 전 세계에 있는 차량 공유 업체들 다 그 업체를 인수하면서 이게 AI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야놀자에다가 2조 투자하면서 이게 AI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우버를 갖다 인수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위워크도 이거 AI 기업이야. 근데 사실은 시장에서는 갸우뚱했죠. 이게 무슨 AI 기업이야. 숙박 공유 앱이고, 뭐 사무실 공유 앱인데. 그런데 거기서 잘못 착각했던 것들이 지금 AI는 뭡니까? 이제 챗GPT죠. 이제 MS가 진짜 어마어마한 글로벌 기업이 된 것도 몇 천억의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게 실제로 MS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12조 정도 그 챗GPT 우리가 오픈 AI죠. 오픈 AI에다가 12조 정도를 투자했는데 거기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00배 정도까지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즉 12조로 투자했는데 1200조까지는 그러면 MS가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AI의 어떤 그런 기준이 달랐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손정희 회장이 AI라는 화두를 꺼낸 건 맞는데 그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은 그게 AI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죠. 쿠팡도 AI 기업이라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쿠팡도 지금 저는 불안한 게 작년에 AI라 그래가지고 작년에 무슨 뭐 거기에 시스템 투자 비용이 뭐 보안도 있었지만 8,500억 투자했었거든요. 거기 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몇백 명 단위 개발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게 그걸 감당 못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면서 전부 다 거기 들어갔던 업체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파산했던 업체들이 다 그랬거든요. 뭐 오늘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정유값, 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업체들을 보면은 그 안에, 뭐 마찬가지로 뭐 브룸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메시코리아도 AI 기업이라는 얘기하면서 개발자들이 몇백 명이 있었어요. 다들 근데 어떻게 보면 본질을 너무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좀 그쪽 한쪽에 과잉 투자됐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손정희 회장이 말했던 AI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라는 그거하고는 너무나 판이 좀 틀렸던 부분이 지금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보면 항상 보면은 애플이 선두를 지켰거든요. 한 2년 전에 이제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역전당한 적이 일시했었는데 거의 이제 3조 달러 이상을 하다 최근에 격차가 지금 100조 달러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4분기부터 치고 올라왔어요. 최고치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에 보니까 시가총액이 3,700조 나왔고요. 애플은 좀 주춤해서 3,800조거든요. 거의 그냥 뭐 1,000조 벌어지다가 이상이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과거에 이제 회사를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메타에 이제 뭐 메타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회사명을 바꾸다가 그 잘 나가던 메타가 결국은 뚝뚝 떨어져서 500조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 나요.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2023년 이걸 잘 지금 거기에 올라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 1100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기업에 앞서가는 시장 비즈니스 트렌드를 갖다가 누가 선점하고 그걸 갖다가 액션 플랜을 이게 시장 상하고 맞아 떨어지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어떻다가 아니라 AI하고 요거에 매칭이 잘 돼야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쿠팡을 갖다 지금 첫 번째는 최대 주주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영향력. 두 번째는 파페치를 인사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까. 세 번째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지금 넘버원이 될
거는 좋지만은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고 한계 유통시장을 갖다 장악하더라도 쿠팡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이게 영향력은 일시 있겠지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는 큰 영향적인 포지션은 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쿠팡 얘기로 또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쿠팡에 의해서 박사님 언급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에 대한 그런 명품 투자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었고 또 하나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대 주주였던 그 소프트뱅크가 본인 스스로 모기업이 위태위태해지면서 쿠팡 주식을 지금 알게 모르게 또 팔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네. 그게 이제 그때마다 올해 말씀해 주신 작년에 6천억 이상의 주식을 또 11월 4분기에 매각을 하면서 네. 작년 4분기에 매각하면서 쿠팡에 또 주식을 또 발목을 잡는 그런 그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몇 번 저희 유통의 씨는 얘기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네. 앞으로도 계속 손정 회장에 남아있는 주식이라고는 멀쩡한 주식은 사실은 쿠팡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아마 앞으로 남아있는 주식도 올해 내년도에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면서 회복할 때쯤 되면은 또 물량이 또 풀릴 수밖에 없지 않나. 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쿠팡도 스스로도 유상증자를 계속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6번의 유상증자를 했고 또 7번, 8번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들 스스로도 그런 또 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또 계속 또 우리가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다. 왜 분기당 1,000억이라는 흑자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 30조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인데 연간 진짜 1조의 흑자를 올린다고 그러더라도 3%밖에 되지 않습니까? 2, 3%. 진짜 2, 3%의 그 흑자 규모로는 언제라도 뭐 투자액으로 진짜 뭐 아까 얘기한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다가 네. 1조씩 투자한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씩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축소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모르겠죠. 그 부분이 또다시 이제 계속 그쵸. 들어가게 된다면은 네. 쿠팡이 아무리 돈을 흑자 구조를 만들어내서 커머스 분야에서 흑자를 만들어내는데 커머스 분야에서 뭐 2, 3조의 흑자를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사업 분야라든지 또 IT 솔루션 분야라든지 뭐 글로벌 사업이라든지 얼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적자로 반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뭐 2부에서 얘기 드린 네. 그런 또 중국 기업들 그건 진짜 무섭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과연 들어왔을 때 쿠팡이 지금 여태까지 시나리오대로 써놨던 게 한 번에 또 무너질 수가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차기 방송에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게 뭐냐 하면은 전 세계 글로벌에서 여러분들 이제 포털 사이트 하면은 이제 구글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전 세계에 보면은 3억 이상 2023년에 한 게 어디냐면은 테마하고 쉬인입니다. 거의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들어오면 쿠팡에 관련된 지금 택배 얘기, 그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올해 좋은 방송으로 좀 진행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